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뉴탐사가 함께하는 이슈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 현안을 한번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해왔던 그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부산 엑스포 그 유치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났는데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듯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경제가 계속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그 원인은 뭔지를 우리 민들레 오늘 경제 에디터를 특별히 모시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들레 우리 경제 에디터죠. 우리 장박원 에디터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덧탐사하고 이제 민들레하고 함께 이 시사 톡톡할 때 한번 잠깐 나오셨었고, 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네, 뉴탐사로는 이제 처음 인사를 하네요. 네, 그리고 우리 이명재 대표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오늘 이제 경제 이슈를 이제 짚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제 그 경제 상황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뭐 재벌들 이렇게 그 이 흔히 얘기하는 이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큰 문제를 경제 문제를 큰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선 첫 번째 소식으로 그 재벌 총수 병풍삼은 윤 대통령 사진. 우리 장박원 에디터, 이거는 어떤 점에서 꼬집으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6일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산에 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부산 엑스포 2030 부산 엑스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기에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거의 총력전을 펼치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그 국내 언론들은 이제 사실은 뭐 이 2030 부산 엑스포는 그 사우디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이었어요. 네. 그거는 뭐 윤석열 정권 전에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제 그런 감지가 돼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그 이거 여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이제 막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 아시다시피 참패입니다. 거의 거의 뭐 사우디에 거의 뭐 119대 그렇죠. 29로 그렇죠. 거의 뭐 참패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달려갔어요. 6일날. 그래서 부산 시민들에게 이제 엑스포가 유치가 안 됐더라도 부산의 뭐 신공항이라든가 부산을 발전시킬 만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내년 총선 이제 그 뭐 이제 속셈은 뭐 그렇죠. 내년 총선에 이제 부산 민심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PK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민심이 안 좋아서 만약에 좀 성적이 저조하면 아무래도 그 여당으로서는 되게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했던 거죠. 그래서 6일날 간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간 것 같습니다. 그 뭐 그 국무위원들과 그다음에 부산시장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힘당 그 당직자들하고 같이 가는 것까지는 뭐 예전에 다른 대통령들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그 재벌들을 좀 낯선, 그러니까 낯익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그 부산 재래시장 있죠. 부산 그 깡통시장이라는 재래시장 가서 일제히 그 7일자 신문을 보면 지난 7일자 신문 일면이나 경제면을 보면 특히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주요 경제지는 일면에 이 사진을 썼더라고요. 어떤 사진이냐면 부산 중구에 있는 깡통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는 장면을 그 병풍처럼 그 총수들을 그 바쁜 총수들을 불러다가 떡볶이를 먹는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웃긴 거죠. 이거는 그 우리가 그냥 보통 그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왜 저기 총수들이 가서 대통령 뒤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7년 전에 2016년 그 박근혜 정부 거의 막판이었죠. 그때 이제 탄핵 정국이 곧
도래할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2016년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창조경제센터를 갔어요. 그때 이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같이 대동하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어요. 당시에는 부회장이었죠. 그래서 같이 가서 벤처기업들을 왜냐면 벤처기업들은 이제 삼성전자 그 오너를 만나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이재용 그 회장 그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뭐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게 창조경제센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홍보하려고 갔는데 이재용 회장도 같이 갔던 거예요. 네, 아니 보통은 이제 이렇게 경제계 인사들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가 이제 보통 경제계 자체에서 이제 주최한 뭐 큰 공식 행사에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이제 축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게 뭐 재래시장 같은 경우를 그 대통령이 방문하는데 경제 그 재벌 이 총수들을 병풍 세우고 왔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잠깐 봤던 그렇죠. 거긴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식 행사에 주로 불렀지. 그리고 많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꼭 필요한 경우, 그럴 경우에만 부르고 왜냐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농단 그 사건만 봐도 이게 정경유착이 결국 국정농단의 하나의 큰 맥을 이뤄서 그렇죠.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렇게 재벌 총수하고 이렇게 사적인 그런 만남을 갖는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더군다나 조금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는 지금 국정농단 사건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 특수검사 그 특검 아니었습니까? 특검으로서 그 정경유착을 단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불과 7년 이제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렸는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정경유착을 의심할 만한 그런 그 상황을 연출한다는 거는 좀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금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박근혜 때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그 각 재벌 그룹들 한 명을 이제 할당을 좀 했죠. 그러니까 뭐 이 대구 창조경제센터에 만약에 삼성이 거기에 이제 코 역할을 하면은 뭐 이재용이랑 같이 대통령이 나타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명분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재래식 시장의 재벌 총수들을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병풍처럼 데리고 나온 것은 뭐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도 그날 사설에 썼더라고요. 이게 바쁜 재벌 총수들을 이런 이런 뭐 재래시장 이런데 가는데 굳이 불러야 되느냐? 이거는 기업의 자율성을 많이 보장한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뭐 평소에 이렇게 외치던 윤 대통령이 이렇게 기업들을 동원하냐 이런 식의 비판을 심지어 보수 언론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근데 재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계에서도 뭐 겉으로는 말을 지금 정권에 대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규제와 뭐 지원 이런 그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재계 사람들도 도대체 말은 뭐 자율 이렇게 얘기하면서 끄떡하면 툭하면 불러다가 병풍 세우고 또 심지어는 뭐 관치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떤 기업이 정해야 될 가격 같은 데 개입해가지고 물가 안정시킨다고 막 가격을 뭐 마음대로 막 압박하지 않나. 아니면 뭐 이자를 가지고 뭐 예금이자 대출이자를 간섭하지 않나. 이거는 말하고 정말 다른 거죠. 행동하고. 그리고 이 부산 엑스포 때는 이제 이 재계 총수들 모습에 비추면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때는 중심이 됐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엑스포 유치가 이제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난 뒤엔 역시 삼성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대구 재래시장 방문에서 다시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인물로 좀 내세운 것 같고요. 자.
저 사진이 이제 지금의 그 윤석열 정부 권력과 재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떡볶이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아요. 네. 저 재벌 총수들이 사실 지금 얼마나 고달픈가. 이 지금 현 정부 아래에서 참 많이 불려다니잖아요. 이런저런 행사에. 엑스포 때도 뭐 최태원 SK 회장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그룹 회장들도 각각의 그 지역별로 돌아다니고 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그 부하 다루듯이 그렇게 어떤 뭐 70년대, 80년대 박정희라든가 전두환 정권 때와 같은 그런 그 양상이 좀 보여요. 그래서 각 자기 그 그룹으로 돌아가면은 그야말로 황제 이상의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마치 어떤 대통령의 떡볶이 시식 행사를 어떤 마치 대단한 국가 행사를 보는 것처럼 옆에서 줄지어서 보고 있는 저 모습, 그 얼마나 저 보는 사람이 우리 민망한 장면인가요? 한편으로는 저게 이제 물론 이제 관치 경제의 이제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사실은 이제 그 경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없는지 이제 본인 혼자서 내려와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이 서민들의 민심들을 이제 회복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죠. 사람들 간에 재벌 신화들을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재벌들이 마치 대구에 내려오면 엄청나게 그 이 돈 따발을 뿌릴 것처럼 뭔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은 그거겠죠. 지금의 그 윤석열 정권과 대기업 간의 이런 관계. 어느 정권들보다도 친대기업 정책으로,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금융적인 혜택을 주면서 한편 또 저렇게 마치 재벌 총수 대기업들을 어떤 자기 수행원 비서인 것처럼 데리고 다니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끌려다니지만은 또 한편 또 그만큼 얻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법인세나 상속 뭐 저기 뭐 최근에 뭐 노란봉투법도 내놓고 있죠. 그런 관계 지금 양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한데 하지만 한편에서는 저것이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끌려 나온 것만은 아니다.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뭐 그 아직까지는 그 박근혜 그 국정농단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게 재벌과 그 현 권력이 이렇게 밀착하다 보면 자칫 그 정경유착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때 그 국가 재정만으로는 안 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뭐 미르재단 뭐 이런 것도 다 그 국가 재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이제 기업들의 그 재원을 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국민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지금 그동안 과거에 잘못한 그것도 뭐 먼 얘기도 아니고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잘못을 뭐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게 국민으로서는 국민들이 보기엔 좀 허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제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로 이제 이명박근혜를 심판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윤석열이 들어서면서 다시 과거로 그냥 그대로 촛불 혁명 이전으로 지금 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재벌들도 앞세워가지고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그 총력을 기울였지만 참 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했다가 엄청나게 역풍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쏙 그 말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슈를 다룰 때는 조금 전이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다뤘냐면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 지난달 27일이죠. 열린 최고위원회 그 국회에서 열린 거기서 그 뭐 부산 엑스포 개최에 힘을 모아야 된다. 그때는 이제 아직 그 표결 전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비해 늦게 출발하게 됐지만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82개 나라 정상에게 직접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열정이 빛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는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는 빛나진 않고 참담한 패배로 끝나서 이게 뭐 빛이 발했지만 어쨌든 요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포석을 깔아놓는 듯한 그런 발언인 거예요. 이게 이게 사우디에는 안 된다. 안 되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요 책임을 피해갈까? 김기현 대표가 약간 운을 띄우고 보통 이렇게 친윤 언론에서 요걸 좀 받아줘서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친윤 언론이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져야지 119대 29로 지다 보니까 그렇죠. 야 이것까지 이렇게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걸 다시 문재인 전 정부 탓한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죠. 그거는 뭐 어린애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분위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탓, 그러니까 전 정부 탓하는 어떻게 보면 버릇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그 버릇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쏙 들어가고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잘못을 자기의 뭐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뭐 그 굉장히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좀 그런 생각을 한 게 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김기현 대표의 미수에 그친 전 정부 탓.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출발을 늦었을까? 제가 이 표를 만들었는데 보면은 사실은 맨 처음에 이제 2030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자. 근데 이 엑스포 유치는 이제 참고로 좀 우리가 좀 실패를 했지만 이 엑스포를 유치하는 거는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등록 엑스포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와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엑스포거든요. 기존의 뭐 여수 엑스포나 대전 엑스포하고 좀 다른 엑스포예요. 그래서 유치만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이 운을 띄었을 때 굉장히 지지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후임인 오거돈 시장도 이걸 이어받았고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든지 엑스포를 유치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패널에. 그래서 엑스포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제 심포지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패널로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늦게 시작했다. 이거는 약간 인위적인 기준이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시간 순으로 보면 2019년 5월달에 부산 엑스포 국가 사업화 결정을 했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죠. 사업화 결정을 한 게 이게 굉장히 하나의 이정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면 2021년 이제 문재인 정부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두바이 방문해서 대통령이 직접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싹 얘기 안 하고 문재인 정부 때문에 문재인 출발도 늦었고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책임을 돌리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너무 참패를 해가지고요. 그렇죠. 엇비슷하게 좀 져야 최소한 뭐 1차 투표에서 뭐 과반을 저지했다든지 뭐 이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저 참담한 얼굴들. 여기에 지금 이재용이 빠져 있잖아요. 대신 SK 최태원이 지금 딱 앉아 있죠. 민간 유치위원장이었거든요. 최 회장이. 그 옆에 이제 한덕수 있고요. 박형준도 있고.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게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직전까지 우리 주류 언론들 행태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마치 유치가 될 것처럼 사실 저도 속았거든요. 되기 전에 이런 말이 제게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제 민간 유치위원장이니까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식의 이제 좀 아쉬운 그런 논평을 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투표를 하기 한 3, 4일 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문의를 해봤어요. 정말 그러냐 SK 쪽에. 그랬더니 SK에서 이제 차마 그렇다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우리의 공식 멘트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태원 회장이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에 준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 멘트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거의 지금 뒤지고 있지만 거의 거의 쫓아갔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지더라도 2차 투표에 그 로마와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협업을 하면 같이 그 협력하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완전한 헐리우드 액션이었어요. 이거는 그 완전히 그 눈속임이었는데 요 출처가 어디서 나왔냐면 주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은 지금 정부에서 나온 거고요. 네. 사실상 뭐 좀 역전은 뭐 쉽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가야 이제 출구 전략이 자연스럽게 만회될 수 있었는데 거꾸로 그냥 막판에. 근데 저는 언론에서 그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산수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차에서 3분의 2 득표를 막아서 2차에서 역전시키겠다는 건 산수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때 과반을 막아야만 2차 때 역전이 가능한 거지. 그렇죠. 1차 때 그 사우디가 과반을 득표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2차 때 그 1차에서 사우디를 지지했던 분이 2차에서 사우디를 지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여론, 그 기본적으로 산수로도 사실은 그리고 논리가 안 되는 이게 얘기를 외교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런 거 이제 엑스포 보통 유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엑스포 유치를 이제 많이 취재하고 봐온 전문가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이런 그 엑스포 유치는 대통령이 직접 그 각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답을 받는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인사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를 줄 테니 우리를 좀 밀어달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맨투맨 거의 이런 그 식으로 해서 그 표를 하나하나씩 얻는 건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를 보면. 네. 같이 밥 먹고 인사하고 잘 부탁합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도 되게 뭐 이 외교부에서 뿌리는 그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 해외에 나가서 뭐 30분 안에 뭐 15개 국가의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30분에 15개 국가 만나면 뭐 사실상 뭐 의례적인 인사하다가 통역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런 근데 어쨌든 이번 그 사우디 그 참담한 이 패배로 끝난 이 부산 엑스포는 국정조사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다음 우리 민들레에서 엑스포 징비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 실패 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을 실었죠. 네, 우리 저 김진호 에디터가 엑스포 징비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왜 민들레에서 이 같은 엑스포 실패에 대한 일종의 언론의 이런 그 평가 기사를 내느냐? 이렇게 요란을 떨고 이렇게 국력을 거의 뭐 총동원 하다시피 한 정도의 프로젝트이면은 이것이 실패로 끝나면은 왜 실패했는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자기 평가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사실상 정부하고 거의 합작으로 대실패의 한편에 그런 책임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자기 반성의 보고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들레라도 이 같은 작업을 하는 건데요. 저는 한편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엑스포가 중요한 국제 행사이고 만약 유치했으면 이로 인한 경제 효과도 뭐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뭐 61조 원이니 또 50만 명의 뭐 고용 창출이 이런 것은 대체로 우리가 참 그런 많은 그런 어떤 행사를 우리가 유치를 할 때 나오는 이런 장밋빛 보고서가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봐왔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적잖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요. 이 엑스포라고 하는 행사를 유치하는 것에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만한 행사이냐. 한국은 지금 그렇게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의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것에 나라의 명운이 달릴 정도로 그런 정도의 나라는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라의 수반이 세계 각국의 정상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애걸복걸 하듯이 마치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모든 것인 것처럼 가서 만나고 밥 먹고 오로지 엑스포 이런 사안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짚어봐야 될 반성과 평가의 핵심이라고 봐요. 예, 자 이제 총론적으로 이제 짚어주신 것 같고 우리 네. 김진호 에디터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부산 엑스포 유치가 참담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아주 조목조목 분석했는데 우선 한번 좀 보죠. 우선 첫 번째 엑스포하고 네옴시티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았다. 네. 전략상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이제 사우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네. 한편에서는 그 네옴시티의 수주에 건설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옴시티를 이제 수주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엑스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죠. 사우디에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예. 사우디하고 경쟁을 통해서 엑스포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사우디가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의 이제 네옴시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뭘 우선할 것인가를 취사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두 마리를 동시에 잡겠다고 했고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형식이 그렇습니다. 됐죠 지금. 예. 이제 둘 다를 추구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최종 투표 한 달을 앞두고 그 리야드를 갔어요. 사우디 리야드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김준호 에디터가 짚은 게 대통령 윤석열 씨가 리야드를 투표 한 달 전 리야드를 그렇습니다. 방문했고요. 그 방문 자체가 상당히 국제사회로서는 상당히 혼동스러운 것이죠. 저것은 이제 한국이 엑스포에 도전의 어떤 의사를 접었거나 최소한 어떤 그 둘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우디와 어떤 최종적인 협의를 위해서 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살 만한 방문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투표를 하게 되는 국제사회의 각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한국은 지금 엑스포를 갖겠다는 것이냐, 네옴시티의 주요한 건설자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냐. 보통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1등 주자하고 2등 주자가 이렇게 있는데 2등 주자가 팽팽하게 자기가 독자적인 행보를 걸을 때 자기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뭔가시 1등하고 딱 만나는 순간 이제 언론에는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사우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우디가 압도하는 형국이었고 여기에 한국, 사우디 두 정상이 딱 만나면 당연히 외국 입장에서는 그 한국이 결국 엑스포 그 위치는 양보하는 대신에 뭔가 실리를 네옴시티에서 좀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실제로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오갔는지 몰라도 사우디 정부는 또 그렇게 역공작을 펼칠 수 있죠. 그 제3 아직까지 세모표로 분류되는 표를 결정짓지 못한 국가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사실상 포기했다.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사우디 입장에서 역공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외교 지원 전략이 없는 거예요.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쪽 부분으로 총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이건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요. 진짜 두 마리 토끼 그러면서 유치 한 달 전에 사우디 정상하고 만난 건 사실상 우리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쉬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이미 상당히 앞서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으로서는 여기에서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현실적인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걸 따져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을 내주고 어떤 것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제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사우디 방문한 지금 사진이 나온 거죠 지금. 네.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외교부는 이제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우디로부터 그 네옴시티 이제 수주를 받는 이제 그런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내 두 개의 부처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대가로 그러면 네옴시티에서 실리를 찾았냐?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작 건설 수주 실적은 되게 소박하다고. 거의 없고요. MOU를 맺은 정도입니다. MOU를 맺은 정도요. MOU라고 하는 건 이제 구속력이 없는 문서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는 살짝 근데 약속금 정도 써주고 결국은 엑스포. 사실 네옴시티라는 것도 이제 그 잘 봐야 되는 게 그 지금 빈살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권력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한 그 건설 프로젝트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문가들은 네옴시티가 과연 이게 뭐죠? 설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네옴시티가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들은 사실 현실화되려면 상당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네옴시티의 수주는 이렇게 어음을 받는 느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엑스포 네옴시티 두 마리 토끼를 쫓은 결과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은 좀 형국으로 참담한 외교 실패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좀 물가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볼게요. 지금 뭐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물가는 계속 지금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서 그 서민들 이제 경제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 물가는 지금 네. 아마 이렇게 지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표로 보면 아마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네.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일단 그 장을 한번 보셔야 압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가서 그 메뉴표에 붙은 그 가격표를 좀 메뉴에 있는 가격표를 좀 보시면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이사를 가려고 이사 그걸 봤어요. 이사 그 견적 있잖아요. 네. 이사할 때 이사비 그 센터에 얼마를 이제 줘야 되는지 뭐 해서 했는데 그 중에 사다리 차를 보통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6년 전에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는 가격이 15만 원, 16만 원 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엊그저께 이제 그 견적을 받아봤더니 사다리차 가격만 28만 원, 27만 원이라는 거예요. 거의 2배가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그 사례지만 실제 이게 시장에 가보면은 좀 뭐 주부들이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사실상 절대 월급은 올랐어요. 저 이제 절대 월급은 올랐는데 실질 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처분 가능 소득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사실상 물가가 올라서 쓸 수 있는 곳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도 이제 지금 이 물가 정책을 보면 사실 거의 우리 정부의 물가 정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농부들 있잖아요. 천수답 경영, 천수답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비 오기를 바라고 비가 안 오면 가뭄 들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책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업들 불러다가 가격 내려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금리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강압적인 수단이고 사실 저절로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제 뭐 유류세를 뭐 이렇게 깎아준다든가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에는 좀 정책적인 어떤 그게 어려워요. 여기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 보면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11월 보면 달에는 이제 조금 꺾이긴 했어요. 이제 3.8에서 이제 3.3. 금리를 2월 달에 올리고 금리를 올린 다음에 이제 했는데 아마 저거는 그 유가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국제 유가랑.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그렇죠. 하면서 이제 10월 달에 3.8%에서 3.3%로 좀 꺾이긴 했지만 아니 지금 보면은 7월 달에 7월 달에 물가가 많이 좀 안정이 됐었죠. 7월 달에 많이 안정이 그렇죠. 안정이 됐었다가 이제 보면은 5%에서 시작해가지고 7월 달까지 그렇죠. 점차 물가가 안정이 됐군요. 2.3%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이제 사실은 뭐 유가와 관계없이 갑자기 농산물 가격이 오른 거예요. 네. 농산물 가격.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면은 지금도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도 그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기 생활 물가라는 게 이제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그러니까 평균 물가에 비해서 생활 물가가 더 계속 높아요. 생활 물가에는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이나 아니면 외식 뭐 이런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여기 좀 요거는 우리나라 지금 물가만 나왔는데요. 저희 미국 물가가 이거 보면은 작년에 막 9%까지 올라갔어요. 혹시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제 5% 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우리가 3.8%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였거든요. 이때 미국이 3.2%였어요. 아, 선진국보다도 우리가 그렇죠. 높고 그리고 역전이 된 거예요. 그 물가 상승률이. 그 미국은 작년에 9%에서 시작했다가 물가를 어떻게 보면 잡은 거죠. 그 여러 가지 뭐 그 긴축 정책을 통해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한국 정부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미국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 물가만 보면 지금 미국의 정책과 우리나라 그 정부의 정책에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제 뭐 전 세계가 다 그 뭐 물가가 이제 불안정하다 이제 이렇게 뭐 핑계만을 댈 수는 없다. 그게 작년에는 뭐 맞는 말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약간 정부의 그 정책 실패, 정책 그 부실한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뭐 미국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도 그 뭐 10% 가까이 물가가 올랐다가 아까 이제 물가가 이제 3.3%라고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농산물을 보면 13.6 네. 이렇게 되고 이제 가스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많이 오는 게 가스, 전기, 수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기요금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을 한 거. 그다음 공공요금 그 올라간 게 많이 크고요. 이렇게 석유류는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이 돼서 이렇게 5.1% 그렇죠. 하락을 한 건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가 지금 이제 4개월째 3%를 그렇죠.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전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 또는 한국은행 이쪽이 이제 물가 관리 정책에 이제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거 물가 관리에 사실 물가를 관리해야 가장 서민 경제하고 영향이 있는 게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가 약간 후순위로 밀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물가 관리하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 정부뿐만 아니고 한국은행도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죠. 한국은행은 물가 이제 치료 연속 금리 동결. 2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상 금리를 안 올렸다고 보면 됩니다. 3.5 %에서 그냥 그대로 쭉 갔다고 하는데 여기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하고 지금 비교가 된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미국은 우리가 3.50으로 동결을 지금 쭉 올해 내내 했거든요. 2월에 한번 이제 올린 다음에 25에서 50으로 그러니까 3.25에서 3.50으로 0.25% 올리고 난 뒤에 올린 후에 계속 갔는데 3.5%. 미국은 보십시오. 미국은 이 그래프를 보면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보통 우리가 미국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건 사실은 그 나라 경제에 어떻게 보면 체력을 또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 체력이 높은 경제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제 금리 차가 지금 2%포인트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경제 쪽은 저희 뉴탐사가 이렇게 추적 보도를 따라가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미국하고 금리가 지금 2%나 벌어졌네요. 2%포인트 격차가 이게 지금 쭉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뭐 그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값이 더 비싸다는 거잖아요. 금리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금 유출 우려도 있고 막 그렇죠. 한국의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돈을 묻어두는 것보다는 그냥 미국으로 돈을 묻어두는 게 기본 금리 2%를 먹고 가니까. 근데 이제 뭐 이제 경제라는 게 뭐 이제 딱 한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지진 뭐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외국 자금을 유치하는 데는 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다른 측면이고 저렇게 금리를 계속 동결한 것의 그 결과물은 아까 우리 물가 정책 실패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 그때 기사를 썼을 때 보면 한국은행 앞에 신축 건물 이제 가보면요. 이게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큰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렇게 물가 안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이 사실 한국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그렇죠.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 이렇게 보면 보면은 물가 안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 안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면 미국처럼 미국 연준처럼 미국 그 중앙은행처럼 금리를 계속 올렸어야 됐대요. 그게 정상적인 거고 금리를 적절한 시기에 올려놔야 이제 앞으로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이제 올릴 만큼 올리면 이제 미국이 지금 그 어떻게 해요? 그 물가가 잡혔잖아요. 네. 물가가 지금 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 물가가 3% 밑으로 그러니까 목표 물가가 2%거든요. 목표 물가 2%를 상당 기간 유지하게 되면 미국은 분명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물가가 아직도 높잖아요. 네. 3% 우리도 이제 물가 목표가 2%거든요. 그러면 2%로 못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도 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금리 정책이 실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그다음 물가가 다시 안정이 되면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다시 내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 통화 당국의 어떻게 보면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금통위원들 그 억대 연봉 주면서 금통위원들한테 그 차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그걸 판단해 달라고 한 게 국민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내내 금통위원들은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쉽게 간 거예요. 쉽게. 왜 쉽게 갔냐? 금리를 이렇게 동결한 거는 그거예요. 이유는. 금리를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부채가 있고 그 가계부채도 많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경제가 또 침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국은행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가 걱정할 문제죠. 네. 근데 한국은행이 괜히 오지랖 넓게 그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오로지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이 목표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뭐냐 이제 요게 한국은행 들어가면 이제 그 본관 별관입니다. 네. 별관 앞 신축 그러니까 신축 건물 별관이 아니라 신축 건물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 기재부하고 이제 그 한국은행이 서로 이렇게 정책 목표가 이제 다르고 대개 한국은행이 이제 기재부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해서 뭐 그 기재부의 뭐 그 남대문 출장소 뭐 이런 이제 비아냥 드는 게 이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지금 금리가 그 지금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지금 이제 2.5%에서 동결이 돼 있고 3.5에서 동결이 돼 있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지금 2%나 지금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뭐 한 2002년서부터 제가 기재부 한국은행 제가 좀 출입을 하면 봤지만 저렇게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저렇게 벌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렇게 이제 금리가 벌어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그 한국에 있는 외화가 뭐 다시 저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면 수입 물가 올라가면 다시 또 그렇죠.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러면 이제 서민들은 이제 고통이 계속 그렇죠.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채 이제 그 그렇죠. 부담이 줄어드니까 기업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기본적인 그 스탠스가 서민들을 위한 경제라기보다는 그 대기업들을 위한 그 정책이 우선돼요. 그래서 그 윤 대통령도 이제 수출을 수출이 회복되었나. 이제 수출은 이게 10월서부터 수출이 조금 회복되긴 돼요. 반도체가 그동안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바닥에서 이제 좀 치고 올라오면서 수출이 조금 회복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수출은 보면 수출이 서민 경제하고 연관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경제 전체 성장률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당장 서민들은 고물가 때문에 힘든데 수출 기업이 이제 수출 회복되면 이게 시차가 있어요. 결국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정책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 양극화가 심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업별 그 부자와 그러니까 유산자와 무산자 그러니까 취약계층과 이렇게 고소득층의 이 격차도 심해지지만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심해져요. 그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 하고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이거는 결코 그 바람직한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자,
자,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처음에 좀 보여주셨지만 윤석열 정부가 사실 처음서부터 그 재벌들 그다음에 고소득층에게 이제 유리한 이 정책들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재벌 우리가 트리클 다운이라고 얘기하는 낙수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미 뭐 서구에서는 다 그 정책 효과가 없는 다 이 거짓 신화로 끝난 이 트리플 다운 이 낙수 효과 그러니까 재벌 신화들 이용을 해서 이제 뭔가 이 국민들의 이제 민심을 조금 그 현혹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거는 재벌들이 우리 전체 이 경기들을 부양을 시켜서 서민들의 좀 경제를 이렇게 좀 회복시키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본인들의 이 부의 편법적인 뭐 상속이나 아니면 뭐 경영권의 편법 승계 오로지 이제 이런 쪽에만 지금 힘을 쏟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단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재벌들의 그 재벌 3, 4세들로 이제 경영 승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거보다 지금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고 그러죠. 예, 이게 12월 그러니까 11월 말서부터 있었나? 이제 12월 되면서 그 대기업 집단 이제 소위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죠. 재벌 그 대기업 집단에서 그 인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렇게 그 인사 기사를 보통 보면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세대 교체, 책임 경영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뒤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책임 경영 그건 뭐냐면 오너가 주요 요직에 앉는다 이런 뜻이고요. 세대 교체 하는 거는 이건 세습 병영에 박차를 가한다. 뭐 이렇게 사실은 그게 더 실질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아무래도 우리가 그 정치 권력의 아주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는 자본 권력이거든요. 자본 권력은 굉장히 곳곳에 이렇게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자본 권력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막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다 세대 교체, 책임 경영 이런 식으로 약간 미화하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로는 이게 세대 교체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만 거기에 이제 끼워 넣기를 하는 거예요. 끼워 넣기. 세대 교체 인사를 하면서 끼워 넣기로 3, 4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일단 뭐 롯데만 해도 그 신동민 회장 아들이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요 기사를 쓰기 전이었는데 최근에 요 그래프를 한번 먼저 한번 요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보실 거예요. 이제 입사 후 보통 이제 입사를 한 28세, 29세 이쯤에 합니다. 그러니까 저 파란색이 이제 그 재벌 2세들 그리고 그렇죠. 좀 빨간색이 지금 이제 3세 또는 3, 4세. 예, 그렇죠. 근데 2세도 빨라요. 2세도 보면은 여기 보면 34세 임원이 되고 이제 2세라고 얘기하면 이제 삼성으로 따지면 이건희가 되고 3세가 그렇죠. 이재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SK는 이제 최태원이 3세쯤 되지 않을까요? 약간 SK는 조금 다른데 찐 세대예요. 거기 2세대, 3세대 그렇죠. 최종현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께서 이제 1.5세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최태원 회장은 이제 그 다음이니까 2.5세대 뭐 이런 식이다. 어쨌든 2세대와 3세대 정도에 끼인 상황이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3, 4세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기 보면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 보면 평균 나이가 2세대하고 3세대로 비교를 해 보면은 그렇죠. 저기 그러니까 임원이 되는 기간인가요? 그렇죠. 임원이 됐을 때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34세에서 32세.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 말고 2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희 삼성으로 얘기하면 이건희 회장 세대는 고세대는 평균 임원이 됐을 때 평균 나이가 35세 정도, 34.8세. 그런데 이제 3, 4세가 오면서 이제 막 더 빨라진 거예요. 그렇죠. 일반 저기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이제 임원 평균 나이는 더 그렇죠. 일반 직원들이 보통 대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임원이 되는 나이가
빠르면 40대 중후반 그리고 좀 이제 보통 뭐 50대 전후로 이렇게 네. 됩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조사가 있는데 대기업 그 저기 CEO들 있죠. 최고 경영자 나이를 쭉 조사를 해봤던 그 조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 거기서 그 쭉 그 연도별로 조사를 하는데 지금 59점 몇 세입니다. 거의 환갑이 돼야 CEO가 돼요. 네. 근데 아까 조금 전 표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사장, 이게 부회장 정도가 CEO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2세가 49.1세 이렇게 나오죠. 네. 부회장이 되는 나이예요. 재벌 2세대는 네. 이제 49세 때 네. 그 CEO가 됐는데 그렇죠. CEO가 지금 되는데 재벌 3, 4세들은 이제 평균 46세가 40대 중반에 이제 CEO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2살에 임원이 돼가지고 예. 46살에 이제 그 기업의 총수가 되는 총수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점점 3, 40세일수록 빨라진다는 거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뭐 재벌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식탁 뭐 경영해서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경영 수업을 한다.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은 말로 하는 소리고 재벌 후계 그러니까 재벌 3, 4세라고 해도 그게 경영 능력이 보장된 건 아니거든요. 경영 능력은 사실은 기업에 와서 직접 경영을 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팀장서부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일단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원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험도 적고 나이도 어린 그 3, 4세들이 주요 포스트에 일찌감치 배치가 되면요. 의사결정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그 중견기업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 좀 어린 분이 이제 3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총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면 그 오너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사 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번 겪고 나니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결정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모든 업계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총수는 고집스럽게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던 사람은 거기서 임원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3, 4세라고 무조건 경영을 후계자로 해야 되냐, 후계 경영을 해야 되냐, 세습 경영을 해야 되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사람들이 재벌 그 총수 일가니까 이제 뭐 승진 빠른 건 당연하지. 승진하는 거는 뭐 너가 총수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예. 이제 그 그래프 그다음에 데이터 상으로 이제 그 재벌 3, 4세로의 이제 또 경영권의 이제 그 세습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재벌 3, 4세들로 지금 이 경영권 세습이 빨라지고 있는 거에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 재벌 3, 4세들은 재벌 1, 2세들하고 달리 재벌 1, 2세들은 그 기업의 고유한 그 주력 품목들을 이렇게 신장을 시켜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이 재벌 3세들은 주가 조작에 관심이 많아요. 주식을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그 돈을 버는 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재벌 3, 4세들의 그 요즘 가장 이 코어 핵심 인물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LG그룹 맞사위인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윤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특히 이제 SK 최태원 그 회장하고 매우 가까워요. SK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예전에 그 와이더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컬러링 서비스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그 나스닥에 가지고 상장을 시켜서 대박을 한번 터뜨려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윤관이 SK 최태원 회장과 무조건 가까워졌고 아마 최태원 회장이 LG그룹에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G그룹
왜 이제 그 맞사위가 됐는데 그 뒤로 재벌 3사세들이 이 LG 윤관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2세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재벌들이 다 제조업 아닙니까? 네. 제조업 기반으로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반도체 강국, 철강 강국,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강국. 근데 이런 강국이 된 건 제조업 기반인데 보십시오. 제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예, 제조업은 일단 노사 관리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 라인 공급망이라고 하죠. 공급망도 관리를 해야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3, 4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투기성 있는 이런 프로젝트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한 리스크예요. 네, 우리 경제에. 동부그룹의 뭐 김남호라든지 아니면 LG그룹의 아까 얘기했던 윤관 그리고 뭐 GS그룹의 또 뭐 그 허씨 또 3, 4세들 또 되고요. 그다음에 뭐 CJ의 뭐 저기 정용진 이런 분들 그 그룹의 이제 맏형격을 이제 SK 최태원 회장들이 하는데 이들의 공통점들이 뭔가 주력으로 이 회사를 이 제대로 된 경영을 통해서 일으켜 세울 생각보다는 주가 조작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그 점을 한번 좀 강조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CNBC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을 CNBC가 한번 짚은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 우리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와 함께 아주 또 디스카운트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게 이 재벌 기업의 지배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주주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총수의 사적 이익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제개혁 연대가 문제 제기한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볼까요? 그렇죠. 세아그룹 내부 부당 지원 구조도인데 이게 이제 공정위의 자료예요. 이 공정위 자료. 이제 이태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아그룹의 총수인가 그렇죠. 총수죠. 총수 일가죠. 총수 일가에서 이렇게 지금 세아 창원 특수강이라는 기업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밑에 이제 손자회사 정도 되나요? 아무튼 법 위반 당시에 이제 좌측에 있는 걸 보게 좌측 오른쪽은 이제 그거 있은 다음에 고쳐진 거고 이제 왼쪽에 보니까 이제 최상단에 이제 세아홀딩스하고 HPP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세아홀딩스는 이제 지분율이 이제 35%고 그렇죠. HPP는 100% 이제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 이태성 일가의 개인 회사예요. 개인 회사인데 이 개인 회사가 CTC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키우고 싶은 거죠. 이 회사를 키우고 싶은데 아마 이것도 철강 관련된 회사인 것 같은데 이 세와 창원 특수강으로 하여금 이 CTC라는 회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예컨대 다른 기업들한테 100원에 공급하던 거를 여기에 50원에 공급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분율 35%를 가지고 있는 저 세아홀딩스 이제 계열의 회사들은 그만큼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당장 세아 창원 특수강이 그렇게 원료를 공급하면서 적자를 봤어요. 멀쩡히 흑자 보고 잘 나가던 견실한 회사였는데 저렇게 내부 부당 거래를 어떻게 보면은 총수 쪽에서 강요를 하는 바람에 멀쩡한 기업 하나가 부실 기업이 됐고요. 그 대신 사적 이익, 사익을 그대로 총수 일가가 100% 가진 그런 회사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재벌 총수들이 자기 이제 2세들한테 이제 불을 편법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 CTC 이 지분을 이제 예를 들어 자녀들이 갖고 있다든가.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그런데 이거는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다 예전에 보면은 이런 식의 시도를 했었죠. 그렇죠. 이제 재벌 총수들이 이제 자녀 앞으로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회사에 이제 원재료를 싸게 공급을 해서 이익을 크게 이제 하던가 아니면은 일감을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주던가. 이거는 지금 그래서 계속 공정위에서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다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한국 그 기업,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근데 글로벌 기업의 그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네. 굉장히 악재예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공정위에서 그 세아그룹 같은 경우는 지적이 돼가지고 저기 과징금을 부과를 했죠. 과징금을 부과했고 결국은 이제 세아창원 특수광이 CTC한테 이제 그 저렇게 이익을 이제 몰아주는 구조가 이제 저 개선은 됐긴 됐군요. 개선이 HPP하고 CTC하고 이제 지분 구조를 잘라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런 이거는 하나의 사례로 제가 이제 제시를 한 거고 이런 식의 그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 깎아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세제 재벌 돌려서 세제 혜택을 주는 가운데 이 낙수 효과는커녕 이제 재벌들은 이렇게 자기네들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거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이 부동산 정책도 큰 문제인 것 같죠. 이거는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 이게 법사위 통과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초과이익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풀네임인데 보통 우리가 그 제초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약칭 정식 그 법률에서 정식 약칭은 재건축 이익 환수법입니다. 약칭은. 근데 이것을 보면 여기 그래프 하나 딴 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전과 재건축 후 그래서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된 초과이익에 대한 8천만 원까지는 부담금 면제였었고 2억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초과이익의 50%를 이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그렇죠. 저건 이제 개정이 저렇게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구조가 개정 전 부담금 구조를 설명하는 건가 보죠,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담금 8천만 원까지는 면제도고 1억 3천까지는 이제 10%니까 1,300만 원 정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왜 계약이냐면 이게 3천만 원까지 원래 면제를 했었거든요. 3천만 원까지. 그럼 8천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럼 부담금 면제 그 상한도 지금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상향 조정이 된 거예요. 상향이 조정이 되면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초과이익 부담금이 몇 억씩 되는 그런 단지는 아직도 그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웬만한 단지들은 저렇게 올려주면 이제 초과이익 부담금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부과 개시 시점도 보면 그 현재 지금 법사위 통과됐으니까 아직 통과되진 않았어요. 이게 본회의에 통과돼야 통과되는데 또 본회의에 통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가 지금 거의 야합 수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합의를 해줬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이거 집주인들 이 아파트 이거 재건축 아파트 앞두고 있는 그 아파트 주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에는 그 추진위 구성 그 단계에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과 이제 종료 시점 가격이 넓으니까 그만큼 이익금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걸 줄여준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그리고 이제 뭐 그 부담금 범위도 더 넓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부담금을 줄여주는 거면 뭐 좋겠죠. 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 집주인들은. 근데 문제는 제가 짚은 문제는 뭐냐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모여진 재원이 있잖아요. 이 재원이 그 서민 주거 안정에 쓰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부자 집을 재건축 정도 될 정도의 아파트는 집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결국 집주인들, 그러니까 약간 부유한 집주인들의 그 부담금을 깎아서 서민들의 그 주거 안정, 그러니까 서민들의 그 서민 주택 공급 이런 것을 하는 재원을 그 감소시킨 거예요. 이건 또 양극화를 부추기는 그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거 민주당도 같이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법사위 통과가 됐다고 들었더라고요. 제가 이거 기사를 다룰 때는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안에 법사위 통과를 막아라, 법사위 통과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썼는데 결국 뭐 법사위
다른 법안들하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통과를 시켰고요. 본회의에서도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관련된 이제 세제 개편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하등에 이제 이게 상관이 없는 그렇죠. 건데 네. 그래서 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아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건축 네. 초과이익을 뭐 좀 부담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별 관심이 그렇죠. 없고 그런데 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제 재건축의 직접적인 이익 당사자들은 이거 첨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제 반대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다음 총선 때 네. 결국은 이제 이 대단히 특히 이제 그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주민들은 그냥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왜냐면 자기의 뭐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금 규제를 완화해 줬잖아요. 근데 집주인들은 지금 뭘 요구하냐면 아예 재건축 그 초과이익 부담금을 이 제도를 없애라 그래요. 왜 이거를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집을 사서 집값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네. 부담을 해야 되냐? 이거는 이중과세다. 뭐 그래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아주 지금 이게 좀 이 아무래도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그 부담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도 덩달아 그러면 우리도 그건 반대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이렇게 또 따라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식의 생각을 정확한 생각을 갖지 않고 계속하면 결국 과연 제대로 된 야당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리고 이 또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거둔 부담금은 사실은 이 서민들 주택, 국민 주택을 이제 짓는데 이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이 재건축 그 법에.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서민들의 이제 그 고통을 대가로 지금 뭐 이렇게 고소득층이나 아니면 이 자산가들의 이제 세금 부담만 줄여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때는 전부 서민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내년 총선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당조차도 지금 이렇게 정반대로.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게 이게 지난달 27일 날 그 민주당 황희 의원하고 김병욱 의원이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상속세 폐지를 주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 폐지를 하는 어떤 조건들을 뭐 얘기는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상속세라는 거는 이제 50년이 넘은 1950년대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상속세는 굉장히 상속세는 왜 이거는 그 헌법 가치하고도 일치해요.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은 이제 그 헌법에 경제 민주화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지금 그 조항이 있는데 그게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헌법 119조 2항에 있어요. 국가의 의무로서 명시된 적정 소득 분배 유지 원칙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민주화, 헌법에 명시한 경제 민주화거든요. 그 좀 깊게 들어가면 상속세는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이거는 헌법의 가치에 준해서 그것도 1950년서부터 지금까지 유지됐던 법이고 대다수의 국민이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 상속증여세는. 지금 보니까 이 상속세 그 결정세액의 약 한 77%가 500억 이상 그 자산가들한테 지금 맞습니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이제 재계라든가 이 자산가들의 얘기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최고 상속세율이 50%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양도하면 그거에 대해 할증이 붙어가지고 뭐 20% 할증이 붙어서 60%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일본을 뺀 뭐 전 세계에서 우리 뭐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고 상속세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그 앵무새처럼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속세를 그 무력화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실효세율을 보잖아요. 실효세율을 보면 그만큼 내지 않아요. 그럼 면목세율일 뿐이지 실효세율 각종 공제들이 있어요. 뭐 배우자 공제, 무슨 공제 가지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공제들을 다 제하고 나면 사실상 선진국 그게 상속을 통해서 내는 세금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 선진국이 더 가혹할 수가 있어요. 선진국은 상속세라는 이름이 없는 그 국가들조차도 자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고율의 그 세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얘기들은 쏙 빼고 상속세율, 명목세율 높다고 이걸 폐지하다 거기에 제가 보기에 이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거기에 현혹된 것 같아요. 현혹되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의 어떤 뭐 본심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 시점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이 상속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재 대표님 하실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개혁적이지 못한 모습들에서 뭔가 돌출되는 그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뜬금없고 아무튼 상당히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발상이었는데 특히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점에서도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소극적인 면들 그런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지금 이제 민주당 이게 순한맛 민주당이 아니고 그 매운맛 민주당 같은 이런 그 개혁 진보 신당이 지금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단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축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게 민주당 내에서 거의 국힘당하고 이렇게 거의 좀 비슷한 이렇게 수렴해가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 국회 구조가 뭔가 좀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좀 진보적인 정책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꽤 보수 또는 이렇게 그 자산가들을 의식한 이제 그들을 이제 표를 얻어오기 위한 걸로 자꾸 경쟁이 붙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그 황희 의원은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진작에 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제 뒤늦게 커밍아웃한 데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인가요? 이 국힘당에서 또 원전 마피아들하고 또 소형 원자로 SMR 또 추진하는 거기에 또 들러리 서는 민주당 의원들 그것도 예상했던 분들이에요. 이원욱 의원 이런 분들. 어쨌든 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상속세 그 폐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때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아파트 좀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좀 심상치 않죠? 특히 이 노도강이라고 노원, 도봉, 강북을 얘기하는 거죠, 강북구. 사실은 이것도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높은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던가 아니면은 높은 상태로 유지하던가. 그런데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대출 규제를 이 와중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계속 풀었던 거예요. 이상한 방식으로 약간 변칙적인 방식 50년 주택 담보 대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DSR이라고 이게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대출 규제 받지 않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억지로 그냥 떠받쳤 특례 보증론 뭐 이런 그런 거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뭐 각종 명목을 달아서 붙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야 될 집값이 안 떨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거품이 좀 빠졌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유럽 보면은 이미 그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졌고 뭐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빈대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뒤늦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오면서 그동안 그리고 이제 노도강 반토막이라는 건 이제 노도강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왜 지목을 하냐면 여기가 이제 갭 투자이죠,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대출 사기 많이 사서 지금 많은 진짜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 당해서. 그게 그 원인이 갭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걸로 생각해서 그 보증금으로 또 사고 그래가지고 수백 채씩 사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보증금 못 돌려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근데 이 갭 투자가 주로 일어났던 데가 이 노도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갭 투자를 하려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갭 투자 이 투자금들이 몰리니까. 근데 여기마저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났다는 거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기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금리를 봐도 이 금리가 지금 당장 인하될 일은 없잖아요. 물가가 저렇게 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지금 뭐 금리를 내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단은 결코 내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고금리가 상태가 계속 될 테니까
이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상당 기간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아까 여기 노도강만 나왔는데 사실 강남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척도 방향성의 척도를 때 강남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들어서 강남 집값도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아직도 강남 집값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지만 뭐 아직 그동안 비싼데도 불구하고 계속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강남 집값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뭐 이렇게 더 안정이 아니라 하락이 될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 이제 경제 금융 전문가 한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엇갈린 시그널을 자꾸 내보낸다는 거예요. 시장에 아까 네, 맞습니다. 엑스포 유치도 엑스포 유치를 하면 엑스포 아니면 네옴시티 유치면 네옴시티 유치가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두 마리 토끼 다 놓쳤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그거 규제 완화도 결국은 집값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지금 집값을 내려야 되는 판이에요. 집값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집값 올리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셨던 분은 이제 금융 전문가인데 부동산 경기는 이제 떠받치고 싶은데 또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건 또 막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부동산 대출 규제는 좀 완화하면서 계속 집값을 사라고 이제 은근히 부추기는 정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계 대출 규제를 또 가계 대출을 또 묶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주택 가격은 윤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거품이 좀 빠지는 듯 했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에 힘들게 떠받쳐 오다가 지금 또 국토부 장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서 이제 전에 박근혜 정부 때 LH공사 대표 사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이제 생각이 또 일성이 그거였어요. 하고 나서 지금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때. 완화 기조로 갈 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집값 떨어지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해서 그럼 집 빚내서 집 사라는 또 얘기나 또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가계 대출은 줄여야 되는데 또 가계 대출을 한쪽에서는 또 늘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자, 어쨌든 이게 룬 정권 또 국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를 견제해야 될 민주당까지 지금 상속세 폐지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라든지 이제 이렇게 좀 거꾸로 가는 걸 보면서 진짜 제대로 된 우리 개혁 진보의 신당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 새로운 정치와 더 좋은 미래를 향한 출사표라고 이게 용해인 의원이 기고한 거죠. 우리 민들레. 용해인 의원의 이제 개혁연합신당을 주창을 했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 단순하게 반윤 정도가 아니라 반윤이 이제 대전환을 향한 개혁 정치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야 되는 것으로서의 총선 이걸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선거제 개편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강진구 씨가 더 많은 용해인 의원을 보기 위해서라도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고민과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상당히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는 이른바 연동형이냐 또 병립형이냐. 연동형을 고수하더라도 위성정당의 창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의 창당을 제어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럴 때 이 민주진보 진영의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게 되게 많은 논란이 있어요. 마침 우리 민들레에서 이제 그 같은 논쟁의 마당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강동현 교육감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단순하자면은 이제 총선을 통해서 심판과 함께 정치 개혁을 같이 이뤄내자. 또는 정치 개혁을 할 때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다. 의미 있는 승리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제 그 같은 주장과 상당히 이제 유사한 것인데 우리 민들레의 연동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제 그 같은 원칙에서 병립형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우리 전지훈 편집위원이죠. 그 기고에 대해서 또 우리 민들레의 독자들로부터의 상당한 이런 찬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글에 이어서 또 원칙적 연동형 주장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좀 허술한 점들, 좀 미비한 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민주 진보 진영에 필요한 것은 역시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임박해 오고 있는 위성 정당 창당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이냐 비례형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좀 풀어보게 되면은 지금 우선적인 과제는 윤석열을 심판해야 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병립형을 주장을 하죠. 연동형 자체가 제도는 좋긴 한데 그건 이상론이고 지금 현재는 윤석열에 대한 심판, 윤석열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비례의석도 민주당이 좀 많이 가져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절대적인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인 것 같고, 연동형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그 양당 체제하에서 지난 4년 해봐야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대로 된 이 국회 개혁 그리고 제대로 된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정말 민주당을 또 한편에서 견제할 수 있는 또 이런 그 목소리들을 가진 개혁 신당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지금 이제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단순하자면 그렇죠. 단순하자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지나치게 우리가 단순화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한편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니면 저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양자택일의 선택에 갇혀버릴 때 사실 그 대개 이제 그 양극단 사이에서 뭔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현실을 바꿔 나가는 어떤 의지와 그것을 그 의지를 또 실제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 바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민들레로서는 이 같은 선거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또 우리의 이른바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논쟁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다음 화면에 그 기사가 보이죠.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의 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우리 강동현 교육감의 글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요, 중앙선관위원회가 헌법적인 선거 전담 기구로서의 뭔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위성정당 창당 사태가 3년 전이죠, 아직은. 발생했을 때, 그때 사실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역할을 못했죠. 그걸 방치를 했죠. 근데 다시 한번 똑같은 사태가 재발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국힘당에서는 거의 노고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그 부조리한 행위, 범죄적인 행위에 가까운 선거법을 농락하는 행위가 벌어지려고 하는데, 이런 사태 앞에서 중앙선관위원회가 이것을 가만히 방치하고 묵인하고 제3자적인 어떤 그런 그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면은 그건 자기의 직무유기인 것이죠. 바로 그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중앙선관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럴 때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어떤 상당한 탄력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선관위도 물론 이제 그 선거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선관위가 사실은 이제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서만 이제 확실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은 사실은 그렇죠. 국힘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그 사실은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연동형 선거구제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런 시도 자체를 꿈꾸지는 않을 텐데 이미 이제 지난 선거 때 사실상 중앙선관위가 위성정당에 대한 제재를 안 하는 걸 넘어가지고 사실상 방관했죠. 오히려 방조를 했죠. 방조를. 네. 그런 이제 백보 양보해서 이해를 하자면은 사실 그때만 해도 너무나 창절권에 당하는 일이었잖아요. 설마 그 국힘당이 이런 아주 기발한 아주 생각지도 못한 수를 들고 나올 줄이야 선관위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이제 한번 경험을 했던 일이고 처음엔 한번 이제 그 태클을 걸었는데 살짝 또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나오니까 중앙선관위에서 그 사실상 그때 국힘당 자유한국당 쪽에 이제 위성정당 창당을 허용을 했죠. 눈 가리고 아웅이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선관위 역할도 물론 주문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는 이제 민주당이 과연 이제 그동안에 유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연동형 이제 그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회 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세력들의 진출을 이제 보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 여러 가지 들어오는 얘기로는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다시 이제 병립형으로 선거구제를 이제 거꾸로 퇴행시키는 쪽으로 지금 그걸 이제 윤석열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아마 병립형으로 자꾸 좀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민주당 차라리 열린민주당이 세석 정도에 불과하긴 했지만 열린민주당이 차라리 그냥 민주당하고 합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쪽 민주당보다 지금 좌측에 있는 정당은 거의 좀 무력화되어 있어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정의당이 지금 유호정, 장혜영 이런 젊은 세대들이 지금 뛰쳐나와가지고 그 국힘당에서 떨어져 나온 금태석이 만든 새로운 선택이라는 거하고 지금 합당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이 좌측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보수 행보 오른쪽으로 지금 그렇죠. 가고 있고요. 그 열린민주당 매운 민주당의 역할을 하던 열린민주당은 지금 해체된 상태고 없어진 상태고 거의 공백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진보당이라든지 사회민주당이나 이제 새로운 진보정당이 지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존재감이 지금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대로 선거가 이제 치러진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다시 또 민주당과 국힘당의 양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이 국회가 이 진보 쪽으로 축이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또 보수 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좀 봤던 상속세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고 결국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을 위한 정책으로 좀 정책이 이제 왜곡될 우려가 매우 높아서 저희는 뉴탐사는 하여튼 민들레와 함께 민주당이 당초 약속했던 연동형 최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약속을 좀 하라고 하는 걸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관위 제 역할과 함께.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민주당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이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강진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지금 좀 다소 좀 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른바 이제 제3신당이라고 하는 이른바 3지대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민주당이 왼편이다 보다는 오른편 쪽으로 민주당 오른편 쪽으로 가고 있어요. 피안을 마치 건너가는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한편 생각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같은 개혁적인
제3세력의 출연을 위한 공간이 더더욱이나 요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해인 의원이 지금 잘 얘기를 했듯이 어떻게든 간에 이것이 하나의 승리의 숫자, 총량을 키우는 것과 함께 그 내용을 얼마나 단단하게 채워나가느냐. 이 두 가지의 어떤 과제가 서로 상충하지만은 않는다.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상당한 어떤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담대한 어떤 이런 의지,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치밀한 전략과 그런 준비, 그리고 이런 힘들을 모아낼 수 있는 이런 협력과 연대, 이런 총체적인 총력적인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코 이 상황을 지나치게 이렇게 안 되면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나치게 어떤 단순한 불가피성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민들레에서 이 선거제 논란에 대해서 계속 이 논의의 마당을 제공하는 것은 민들레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의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각각의 어떤 이런 방향과 안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강점과 약점들, 또 돌파해야 될 한계들, 이걸 우리가 같이 좀 더 충분하게 좀 그렇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과 그 더 많은 그 용해인을 그 국회에서 보고 싶었던 이런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과제가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과제만은 아닌 거죠. 상충해서는 안 되죠. 예. 상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상충해 보이는 것을 상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장시간 처음에 우리가 경제 현안으로 출발해서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이제 짚어봤습니다. 뭐 이제 두 분 어떻게 뭐 끝으로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마디씩 하시고 오늘 이제 프로그램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기 이 자리에 이제 경제 이슈를 가지고 많이 못 나왔는데 사실은 정치 이슈는 뭐 많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 그 생활에 직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슈들은 대부분 다 경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기회가 닿으면 많이 나와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돌아가는 경제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옛말에 이제 경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본래의 경제가 경세재민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근데 특히 이제 동양에서 얘기할 때 경제가 뭐냐라고 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근심스러운 것은 가난 자체가 아니다. 균등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누군가 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균등할 때 사실은 균등하지 않을 때 그것이 곧 가난이거든요.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가 특히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같은 뭔가 최소한의 균등성이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비롯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로 그 같은 점에서 경제를 바로 보는 것, 경제의 목표가 뭐고 경제를 통해서 뭐를 이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나라의 경제 정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이런 경제를 보는 바로 보는 눈을 우리 민들레 경제 지면을 통해서도 더욱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좀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모처럼 저희 이제 뉴탐사 그리고 이제 민들레가 함께 경제 현안을 짚어본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뭐 정치, 사회,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의 그 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여러 많은 실정들이 있는데 이 경제 분야는 정말 아주 참담한 수준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좀 들여다본 것 같고,
끝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짚어봤던 대로 이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미래를 고민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우리 민주의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